2026년 1월 8일의 차가운 새벽, 이란 전역에 소리 없는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는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시신이 거리에 나 뒹굴고 있으며 10,000명이 넘는 청년들과 상인들이 체포되어 흔적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비극이 전 세계의 단 한 줄의 뉴스로도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독재 정권이 국가의 모든 인터넷선을 단칼에 잘라버렸거든요. 국가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터넷이라는 생명줄을 끊는 순간 그 나라의 경제와 자산은 시커먼 묘지로 변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왜 이란의 디지털 암흑 시대가 우리에게 오싹한 경고가 되는지, 왜 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어떻게 독재의 창살을 뚫고 빛을 내려보냈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자유를 도와줄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가 어떤 경제적 파도를 일으킬지 그 처절한 전쟁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중동을 피로 물들이고 있는 이란 사태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몰락의 실체를 파헤쳐보려고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란은 우리랑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인터넷을 통제하고 정보를 검열하며 국가가 모든 경제 지표를 조작하는 과정은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시도되는 움직임들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보 통제가 내 재산에 어떤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모든 사태가 왜 시작됐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란 경제의 심장은 바자르라고 불리는 전통 무역시장입니다. 이곳의 상인들은 이란 경제의 실핏줄 같은 존재인데 이들이 먼저 거리로 나온 이유는 바로 생존의 한계 때문이었어요. 시위의 첫 도화선은 2025년 12월 28일이었죠. 시작 장소는 수도 테헤란의 경제 심장부인 그랜드 바자르와 알라딘, 차르수 같은 주요 전자상가였습니다. 가장 먼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무역 상인과 점주들이었어요. 이들은 정부의 무능한 외환 정책을 비판하며 가게 문을 닫고 시위를 시작하게 됐죠. 직접적인 트리거는 이란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인 달러당 145만 7천 리알까지 폭락하며 경제가 마비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해보세요. 화폐 가치의 휴지 조각화로 해외에서 물건을 떼와야 하는 무역 상인들은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시장의 가격 체계가 무너지면서 상인들은 더 이상 가게 문을 열어두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죠. 결국 상인들이 이런 나라에선 도저히 장사 못하겠다며 동시다발적으로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이 이번 시위의 강력한 경제적 트리거가 된 겁니다. 12월 29일에는 상인들의 분노가 극에 치달았고 하루 만에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로 번졌습니다. 이때부터 물가를 잡아라는 요구를 넘어 독재 타도 같은 강력한 반정부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월 초 새해를 맞이하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2030 청년 세대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했어요.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답게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며 시위의 성격을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상인들이 경제적 생존권을 위해 부르짖혔다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미래를 잃은 2030 청년들이었어요. 고학력 실업자의 절규처럼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고 환율 폭락으로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칸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청년들을 지배하게 된 거죠. 인터넷 블랙아웃 전 SNS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목격했던 2030들은 자신들을 옥죄는 독재 정권의 통제 방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엔 물가를 잡아라 하였던 구호가 청년들이 합류하면서 독재 타도, 정권 퇴진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넘어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왜 이 두 집단의 결합이 독재 정권에게 치명적일까요? 그건 돈줄과 정보력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이라는 강력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제공했고 2030들은 정부의 인터넷 차단 속에서도 스타링크나 VPN 등을 활용해 시위 상황을 전 세계로 실시간 전파했어요. 자본을 쥔 중장년 상인층과 에너지를 가진 청년층이 손을 잡으면서 이번 시위는 특정 계층이 아닌 전국민적 봉기의 성격을 띠게 되었죠. 정권은 일부 선동가들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었지만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상인들과 전국의 청년들이 모두 거리로 나오자 진압의 명분을 잃고 무차별적인 폭력과 체포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무역 상인이 금고문을 닫고 청년들이 책상 앞을 떠나 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 나라는 이미 경제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보가 차단된 암흑 속에서도 그들이 횃불을 든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느니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게 낫다는 처절한 깨달음 때문이었던 거죠. 2026년 1월 8일 이란 당국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연결률을 0%에 가깝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와 연결된 모든 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온 동네에 불을 다 끄고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하게 만든 뒤에 몽둥이를 든 괴한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치는 꼴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현대 경제에서 인터넷이 끊긴다는 건 단순히 SNS나 유튜브를 못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은행 거래가 멈추고 물류가 마비되며 국가 시스템 전체가 식물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계와 국가 경제를 통째로 인질로 잡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국가가 땅 밑에 선을 끊어내자 하늘에선 빛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방화벽을 높게 쌓고 케이블을 잘라도 머리 위 550km 상공에서 쏟아지는 위성 신호는 완벽히 가둘 수 없었거든요. 이란 국민들은 떨리는 손으로 숨겨둔 단말기를 꺼내 스타링크에 접속했고 시위 현장에 참혹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독재의 전쟁이 2026년 이란 상공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란 정부는 이 신호를 잡기 위해 전파 방해를 하고 단말기를 가진 사람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해도 자유를 향한 갈망을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스타링크는 2025년 말부터 이란의 비밀리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기술처럼 지상 통제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 1월에 이 모든 분노가 폭발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고픈 사자는 더 이상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극심한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폭락 속에서 정부 고위층들의 부패 스캔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은 빵 한 조각을 못 사서 굶주리는데 독재자들은 금박을 입힌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시장 상인들이 먼저 움직였고 특히 미래가 사라진 2030 청년들까지 일어서게 된 겁니다. 죽어도 좋으니 최소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들의 절규는 전 국민이 가게 문을 닫고 경제를 멈춰 세우는 총파업으로 번진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이란의 경제 지표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란 리알화는 이제 돈이 아니라 그냥 그림이 그려진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공식 인플레이션율이 50%를 넘었고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5만 7천 리알을 돌파했어요.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믿지 못해 모든 자산을 달러와 금으로 바꾸려 아우성이고 국가부도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정보가 차단된 나라에서는 내가 가진 돈이 오늘 얼마인지 내일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국가가 발표하는 거짓 지표만 믿어야 하죠. 이게 바로 정보 통제가 가져오는 자산의 공동묘지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 한국 IMF 위기 때처럼 환율 폭락이 국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었잖아요. 이란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정보 차단까지 더해져서 회복조차 불가능한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란만의 일일까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나 언론규제법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정보를 통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보를 쥐고 흔들기 시작할 때 그 끝이 어떠한지 우리는 지금 이란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흐르지 않는 곳에는 부패가 끼고 부패는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증발시킵니다. 이란의 인터넷 블랙아웃은 단순히 뉴스 속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란이 이런 독재 지옥으로 변했을까요? 이 비극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정확히 47년 전인 1979년의 그 뜨거웠던 겨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당시 이란은 지금의 억압적인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동에서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테헤란의 거리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활보하고 레코드숍에서는 최신 팝송이 흘러나왔어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며 전 세계의 부와 문화가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팔레비 왕조의 전성기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월스트리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탐욕처럼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팔레비 국왕은 국가를 현대화하겠다는 명목 아래 거대한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그 과정에서 기득권의 부패는 꽤 심각했다고 합니다. 왕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를 일삼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돈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반면 급격한 도시화로 고향을 떠나 테헤란으로 몰려든 가난한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소외감을 느꼈고 이들의 분노는 화약고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와 정의였습니다. 국민들은 부패한 왕정을 몰아내면 더 공정하고
더 자유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식인도 대학생도 상인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혁명을 외쳤죠.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고 소름 돋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던 그 수많은 세력들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잔인했던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호메이니를 따르는 극단적인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호메이니는 프랑스 파리의 망명 중이었는데 그는 아주 정교한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나는 권력에 관심이 없다.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자인 줄 알았고 그가 가져올 세상은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1979년 2월 호메이니가 테헤란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수백만 명의 인파가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눈물로 변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호메이니와 그 추종자들이 보여준 민낯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등에 올라타 혁명을 도왔던 지식인들과 다른 정파의 동지들을 하나님의 원수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어깨를 걸고 자유를 외치던 친구가 오늘 아침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권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군대보다 더 무서운 조직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혁명 수비대 IRGC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닙니다. 오직 최고 지도자의 안위와 정권의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는 광신적인 무장 집단이자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를 갉아먹는 거대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혁명 수비대가 어떻게 이란의 경제를 장악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모든 알짜배기 사업권에 손을 뻗쳤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권은 물론이고 통신망 건설, 항구 운영, 심지어 금융과 유통까지 이란 경제의 실핏줄 하나하나를 혁명 수비대 산하의 유령 회사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란 전체 GDP의 80% 이상이 이들 혁명 수비대의 손아귀에 있다는 통계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국가의 예산이 국민의 복지나 교육에 쓰이는 게 아니라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해외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검은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완벽한 약탈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건 1997년 한국 IMF 때 재벌들이 국가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종교라는 가면까지 써서 국민을 속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부패한 왕정을 몰아내면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정작 온 것은 종교라는 가면을 쓴 거대 강도떼였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는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부를 독점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가 탄생하는 교과서 같은 공식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경제적 기반을 독점한 뒤 총칼로 다시 국민의 입을 막는 것 말이죠.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1979년에 그 뜨거웠던 혁명의 열기는 그렇게 차디찬 노예의 쇠사슬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더 잔인하고 오싹한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줄을 쥔 혁명 수비대가 어떻게 이란 국민들의 일상을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가두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디지털 수용소가 2026년 현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란의 거리와 골목에는 조직을 이루어 배치된 검은 제복의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덕경찰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치안 유지나 여성들의 히잡을 단속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임무는 국민들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통제는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이란 정권은 중국에서 들여온 최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전국에 깔린 CCTV에 이식했어요. 그 숫자는 2025년 기준 5천만 대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정부의 눈과 귀가 되어 24시간 감시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친구와 나누는 가벼운 대화나 무심코 지은 표정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변환되어 혁명 수비대의 중앙 서버로 전송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위 현장 근처를 지나갔거나 정권의 비판적인 인물과 악수를 했다면 시스템은 즉시 여러분을 위험 인물로 분류합니다. 다음날 아침 여러분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되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며 직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안면인식 의무화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총칼로 위협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이른바 디지털 유배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파노티콘의 실체예요.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지만 간수는 모든 죄수를 한눈에 들여다보는 원형 감옥 말입니다. 이란 정권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국가 내부 전용 인트라넷인 할랄 인터넷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와 연결된 진짜 인터넷은 철저히 검열하고
오직 정부가 허락한 뉴스, 정권 찬양 가요, 그리고 조작된 경제 지표들만 흐르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을 만든 거예요. 이 안에서 이란 국민들은 외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있어도 이 안에서는 이란이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불행은 미국과 일본 같은 외세의 침략 때문이라는 거짓 선동만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에는 국가가 정해준 대본만 읽게 하는 헤드셋을 씌워둔 꼴입니다. 그 헤드셋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야 하는 거죠. 오싹함이 폭발하는 건 이 시스템이 단순히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방송법이나 각종 검열 법안들이 논의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보의 흐름을 국가가 독점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국민의 자유를 뺏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거든요. 이란의 청년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를 지붕 위에 숨기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 위성 신호 하나가 이 견고한 디지털 감옥의 창살을 부수고 들어오는 유일한 진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더 오싹한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란 정권이 반대파를 속청할 때 쓰는 전매 특허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죄명이에요. 이 죄명이 무서운 건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법치주의를 버리고 신비주의와 이념의 도구로 변질될 때 어떤 광기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단순히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로 크레인에 매달려 교수형에 처해지는 장면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포 정치는 결국 경제적 파멸로 이어집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지식인과 기술자들은 모두 나라를 떠나고 남은 것은 정권에 아부하는 무능한 충성꾼들 뿐이죠. 혁명 수비대가 장악한 기업들은 기술 개발보다는 독점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가져오겠습니까? 이란의 리알화 가치가 쓰레기 조각이 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미국의 제재 때문이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국민을 감시하고 약탈하는 기계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흐르지 않고 투명성이 사라진 경제는 썩은 물처럼 고여서 증발해버리는 법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지금 그 증발해버린 삶의 터전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이 구축한 디지털 수용소가 겉으로는 아주 편리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생체 정보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들. 이란 정권은 이를 범죄 예방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국민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디지털 기술들이 언제든 우리를 옥죄는 창살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이란의 2026년 1월은 우리에게 그 서늘한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란의 처절한 현재 진행형 비극입니다. 배고픈 사자는 더 이상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2026년 1월 이란의 거리는 단순히 히잡 하나 때문에 불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40년 넘게 쌓여온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독재 정권의 뻔뻔한 부패가 임계점을 넘어 화산처럼 터져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026년 1월 중순 테헤란의 한 재래시장 풍경입니다. 한 노인이 손에 든 검은 봉지에는 달걀 3알과 얇은 빵 한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내민 돈 뭉치는 성인 남자의 팔뚝만큼이나 두꺼워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리알화 가치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이란에서 돈은 무게를 달아서 주고받는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한 달치 연금을 몽땅 쏟아부어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쓰레기통을 뒤질 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미국의 뉴욕과 유럽, 파리에서 초호화 파티를 즐기는 사진들이 유출된 거예요. 국민들에게는 서구 문화를 멀리하라며 히잡 안 썼다고 사형까지 하던 자들이 정작 자기 자식들은 적국이라 부르는 미국의 달러를 펑펑 쓰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란 국민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미래를 거세당한 2030 청년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란은 인구 구조상 청년층이 굉장히 두터운 나라예요. 교육 수준도 높죠. 하지만 일자리가 없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모든 이권 사업을 독점하고 자기들끼리만 부를 나눠 가지니 실력 있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건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뿐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외친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 자유롭게 살고 싶다였습니다. 굶어 죽으나 총에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그 처절한 절망감이 이들을 불사신으로 만든 거예요. 2030 청년들과 시장 상인들이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왔다는 건 국가 경제의 유통망이 완전히 멈췄다는 뜻이고, 이건 독재 정권에 대한 최종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1979년 혁명 때도 시장 상인들이 돌아서면서 왕정이 무너졌거든요. 역사는 지금 오싹할 정도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진짜 믿기지 않지만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실탄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 1월 8일 이란 정권은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완벽히 가리기 위해 국가급 검열 시스템인 필터넷에 킬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특히 SIAM이라 불리는 원격 통제 시스템을 가동해 청년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데이터를 강제로 끊어버렸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혁명 수비대는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수백 명의 대학생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독재자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는 변수였습니다. 스타링크는 필터넷과 SIM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레이저관 위성 통신을 통해 땅속의 광 케이블을 모두 잘라도 지상 약 550km 상공에서 쏟아지는 저궤도 위성 신호를 통해 독재의 창살을 뚫고 인터넷망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고출력 장비로 전파방해, 제밍을 시도하며 단말기 소지자를 사형하겠다고 협박해도 자유를 향한 스타링크의 신호는 멈추지 않고 이란 국민들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독재의 어둠을 부수는 방식입니다. 스타링크를 통해 피투성이가 된 현장의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SNS와 유튜브에 공유됐고 이를 본 전 세계 이란인들과 국제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정권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추악한 학살의 현장이 전 세계 거실로 생중계된 거예요. 정부가 권력을 만드는 시대에 정보 통제에 실패한 독재 정권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거리는 더 이상 통제불능의 상태가 아닙니다. 경찰들도 시위대의 기세에 눌려 진압을 포기하고 일부 군인들은 총을 버리고 시민들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안쪽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건 단순히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가 차단되고 국가가 경제 지표를 속이며 특정 세력이 부를 독점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에 대한 인류사적인 경고입니다. 진짜 무서운 지점은 이제부터예요. 이란 정권이 마지막 발악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주변국을 공격하는 자폭 작전을 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200를 돌파할 것이고 그 여파는 당장 내일 여러분의 아파트 관리비와 주유소 기름값으로 직격탄을 날릴 겁니다. 이란의 비극이 단순히 중동의 일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우리 집 안방까지 찾아오는 공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월 10일 런던 이란 대사관 앞에서 한 시위자가 대사관 발코니로 올라가 현재의 이슬람 국기를 찢어버리고 1979년 왕정시대의 사자와 태양 깃발을 펄럭했습니다. 런던에서 퍼진 이 희망의 영상은 독재 정권이 쳐놓은 디지털 창살을 뚫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신호를 타고 이란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유를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40년 넘는 억압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의 눈빛, 피로 물든 손으로 깃발을 흔드는 모습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인류의 영혼이 외치는 절규예요.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이 감동적인 불꽃이야말로 독재의 어둠을 뚫는 희망의 빛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꽃까지 선사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렇게 썼어요. Iran is looking at freedom, perhaps like never before. The USA stands ready to help. 이란은 이전에 없던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요. 트럼프는 시위대가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며 군사 개입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하면서 이란 국민의 자유투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힘을 등에 업은 이 신호는 시위대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정권에게는 숨도 못 쉴 정도의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란을 도와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먼저 긍정적 시나리오예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거나 지원을 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이란은 세계 4위권 석유 매장국인데 제재로 수출이 막혀 있었거든요. 제재 풀리면 하루 400만 배럴 수출 가능하고 GDP가 20에서 30% 급증할 수 있어요. 외국 투자 유입으로 인프라 재건, 인플레이션 안정, 실업률 하락으로 중산층이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 위험도 있습니다. 군사 개입이 에스컬레이션 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유가 폭등, 세계 경제 불안정. 이란 내부적으로는 정권 붕괴 후 내전 가능성, 자산 동결 해제 과정에서 부패 세력의 해외 자금 유출이라는 오싹한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도움으로 자유의 불꽃이 경제적 풍요가 될지 아니면 잿더미가 될지는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미국의 에너지 전략입니다.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로 남미의 기름주를 진 미국이 이제 이란의 석유까지 접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중동 평화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을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이 셰일가스에 이어 전통 석유 패권까지 완벽하게 하이제킹하게 된다면 2026년 이후의 세계 경제는 오직 미국의 입김 하나에 출렁이는 미국 독주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반면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릴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제재를 받던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를 시세보다 30에서 40%나 저렴하게 뒷문으로 받아오며 경제를 지탱해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 공급망을 끊고 시장을 정상화시킨다? 중국 입장에서는 저렴한 에너지라는 생명줄이 잘리는 경제적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에너지를 얻고 중국은 제조원과 경쟁력을 상실하는 이 거대한 판도 변화.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자유를 외치는 진짜 경제적 속내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경제적 부도와 몰락이 대한민국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가 차단된 나라는 자산의 거대한 묘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인터넷을 끊고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그 소중한 자산들은 단 하룻밤 사이에 그저 숫자에 불과한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란의 화폐, 리알화의 가치를 한번 보시죠.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제 이란 사람들은 시장에 갈 때 지갑이 아니라 커다란 여행용 가방에 돈을 꽉 채워갑니다.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수백만 리알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국가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선언입니다. 독재 정권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기들끼리만 부를 독점하며 가짜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동안 시장은 이미 그 말이 거짓인 걸 알아채고 리알화의 가치를 바닥으로 내팽개친 겁니다. 정권 고위층과 혁명 수비대 핵심 간부들은 인터넷이 끊기기 전 이미 자신들의 자산을 달러와 금으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애국심을 강조하며 리알화를 쓰라고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를 챙긴 거죠. 반면 국가의 말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며 리알화 예금을 보유했던 평범한 중산층들은 앉아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증발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니 언제 돈을 빼야 할지 어디로 옮겨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보 통제가 설계한 거대한 약탈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탄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은 마이크를 잡고 배는 아주 안전합니다. 다들 방 안에서 기다리세요. 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선장 본인은 구명보트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꼴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그 어두운 객실 안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그 배의 창문을 깨고 밖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란은 지금도 그들만의 지옥에서 소리 없이 소멸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이란의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소름 돋게 닮은 구석들이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법이나 각종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칼자루를 쥔 국가가 무엇이 진짜 뉴스고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결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검열의 시작이고 정보 통제의 전주곡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특정 정보를 차단하거나 인터넷망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괴한 법들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게 그 이유일 수 있겠죠. 정보가 통제되고 기업의 팔다리가 묶인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K디스카운트의 늪에 빠져 걷잡을 수 없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질 겁니다. 이란의 인터넷 블랙아웃이 총칼로 인한 비극이라면 우리의 정보 통제는 자본의 공동묘지를 만드는 소리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을 사전에 묶어두는 플랫폼법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자본은 투명성과 자유가 사라진 시장에서 가장 먼저 탈출합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이미 통상 마찰까지 예고하며 경고장을 날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15년 어느 여름날의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던 이란 국민들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가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란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시스템 밖의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모든 선을 끊어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달러와 금, 그리고 스타링크와 같은 대체 통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경제적 문해력을 키워 국가가 발표하는 지표 너머의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가 좋다고 홍보할 때 실제 내 장바구니 물가와 시장의 반응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죠. 셋째,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를 통제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화유재산권의 수호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청년들이 죽어도 좋으니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이유는 자유 없이는 내 밥그릇조차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란의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튼튼한 한미일 삼각동맹과
투명한 시장 경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모든 독재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란의 인터넷 블랙아웃은 단순히 뉴스 속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암흑 속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 요약 3줄입니다. 첫째, 이란의 몰락은 정보 통제와 독재 정권의 부비대칭에서 시작됐다. 둘째, 정보가 차단된 나라는 자산의 가치가 증발하는 공동묘지가 된다. 셋째, 자유와 정보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내 통장 잔고를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다.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의 신념이 지키는 겁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고요. 커피 한 잔 값의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정보가 통제되는 시대, 여러분의 후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배터리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